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큰 결과가 바로 만유인력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식은 뭘까? 어떤 이론이면 그 이론을 물리에서는 그 분야, 그 이론을 대표하는 식이 하나씩 있다고 그랬죠. 뉴턴 역학하면 F는 ma였고, 전자기하학하면 맥스웰 방정식이었고, 특수상대성 이론하면 로렌츠 변환이었고, 일반 상대성 이론하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은 field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전기장, 자기장 이런 공간이 위치의 함수로 주어지는 거, 이걸 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함수인데 그 함수가 위치 함수면 그걸 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갈 때 어떻습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A기중계와 B기중계가 서로 다른 관성계였습니다. 그 관성계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로렌츠 변환이었고, 그 로렌츠 변환 언제 나왔습니까? 1905년에 나오고, 이 1905년에 로렌츠 변환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을 크게 성공해서 이걸 일반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10년 만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은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것은 우리 물리학 수준에서는 설명해 줄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보여만 주는 거예요. 네, 요새는 하도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제 많이 알려져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많이, 특히 인터넷에서는 이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아인슈타인's field equation입니다. 아인슈타인의 field equation, 장이죠. 여기서 이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도 이거 미분 방정식입니다. 미분 방정식은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종속변수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종속변수는 어떤 거냐면 G뮤인데, 이렇게 요 변수에다가 첨자를 붙였을 때 첨자가 하나 붙어 있으면 이게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4차원 벡터 어떤 거 할 때 x1, x2, x3, x4 뭐 이랬죠. 그래서 첨자 하나가 붙었죠. 이렇게 첨자가 두 개 붙으면 이거는 R11, R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첨자가 두 개 붙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텐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벡터 두 개를 그대로 곱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벡터 곱할 때, 두 개의 벡터를 곱할 때 스칼라 곱 있고 벡터 곱 있고 세 번째 텐서 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대로 곱해 놓으니까 첫 번째 벡터의 첨자와 두 번째 벡터의 첨자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 첨자 두 개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거, 이게 바로 텐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방정식에서의 장이 바로, 여기서 구하려는 장이 뭐냐면 저 메트릭 텐서인데, 메트릭 텐서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면 공간의 구조를 대표합니다. 공간의 구조를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주는 거. 이게 바로 공간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간의 구조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공간은 그냥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봤더니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공간은 평평한 공간.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다음에 공간은 구조가 있는 공간인데, 그 구조를 알려주는 것이 저 메트릭 텐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R, 뮤, 뉴는 리치 텐서라고 부르는데, 이 리치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미분 연산자들이 들어있습니다. 미분 연산자는 뭐가 있었어요? 델 기호가 있었죠. 델 제곱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t로 미분한 거 있었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x, y, z, t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미분 연산자를 포함한 복잡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 뮤, 뉴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라고 부르고, 공간에 분포된 에너지와 운동량, 이것은 질량이 분포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사실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메트릭 텐서를 정해주는 소스, 원인의 역할을 합니다. 공간을 무엇이 휘게 하느냐면 바로 질량이 휘게 한다. 그래서 앞에서 질량과 질량 사이에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주위의 공간을 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방정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자, 미분 방정식에서는 바로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종속변수는 뭐냐면 G, mu, U가 종속변수.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트릭 텐서라고 했습니다. 독립변수는 뭐냐? 내 4차원 위치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x, y, z, t가 바로 독립변수입니다. 그러면 이거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면 바로 내 메트릭 텐서를 x, y, z, t 함수로 구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장이죠. 장. 그래서 공간과 시간, 이제 시간까지 합했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함수로 공간이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태양이 있다라고 하면, 네, 여기 공간이 이렇게 좀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휘어진 공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별빛도 이렇게 휘어져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론을 처음 내놨을 때, 아인슈타인이 내놨을 때, 이 이론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공간이 휘었는지 아니었는지 막 공부하다가 나왔습니까? 아니지요. 뭐 하려고? 단순히 특수상대성 이론을 일반적인 경우로, 그 뭡니까? 관성계와 관성계 사이의 관계를 관성계와 비관성계 사이의 관계로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지만 됩니까? 질량은 주위 공간을 휘게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됐냐면 물체가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을 기술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력이론이란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자유낙하 운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바로 중력이론이 되겠습니다.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 이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을 뉴턴도 이미 어떻게 할지 했죠. 바로 케플러 법칙을 설명할 때 중력이론을 적용한 것입니다. 중력이론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뉴턴의 중력이론이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위의 질량이 중력장을 만들고 중력장에서 질량을 하는 물체가 중력을 받는다. 네, 이건 바로 뭐예요? 질량과 질량 사이에 만일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일력을 받으면, 중력을 받으면 어때요? 물체의 운동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 MA가 결정한다. F는 MA가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중력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만일력 법칙으로 결정이 되고 그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운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네, 여기서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데 질량이 시공간을 어떻게 휘게 만드는지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아까 우리가 본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바로 메트릭 텐서가 그렇게 휜 시공간의 모습을 알려주지요. 그러면 그렇게 휜 시공간에서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물체는 시공간에서 최단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을 딱 플래시를 할 것 같으면 저기로 가죠. 저기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갈 때 한 점에서 저 점까지 이놈이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최단거리로 가죠. 지가 알아서 최단거리로 갑니다. 그 최단 경로, 이거를 영어로 지오대식이라고 하는데 휜 시공간에서 지오대식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력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중력 이론이라는 말을 쓰죠. 그뿐 아닙니다. 중력장이라는 말도 그대로 쓰고 뉴턴의 중력 이론에서 나온 용어들을 그대로 다 갖다 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우리 주위에서는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계산한 결과나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으로 계산한 결과는 완벽하게 같습니다. 조금도 안 틀립니다. 네,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뉴턴의 중력 이론은 우리 중학생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봤지만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어때요? 전문가도 자기가 직접 풀려면 힘듭니다. 네, 컴퓨터에 집어넣고 며칠을 돌려야 되겠어요. 프로그램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적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뉴턴의 중력 이론의 용어를 가지고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결과가 똑같으니까. 모든 용어들이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하는데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의 큰 차이가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옛날에 그 뉴턴 역학도 특수상대성 이론에 뭐였습니까? 근사적인 거였죠.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해야 되지만 근사적으로는 어때요?
뉴턴 역학이라는 게 다 맞았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사적으로 중력이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중력이론이 결과는 같지만 중력이라는 게 없다라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네,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결과가 너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예 없는 거면, 그렇게 완전히 틀린 거면, 그러면 근데 결과가 똑같다면 어떤 게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위에서는 똑같지만 네,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에 따를 것 같으면 시공간이 우리 주위에서는 별로 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 휘냐? 질량이 크면, 질량이 커지면 큽니다. 블랙홀 같은 데로 가면, 네, 그러면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사실 우리 주위에서 질량이 제일 큰 데가 어디겠습니까? 네,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 근처에서는 눈곱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맨 처음에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발표한 다음에 그 장방정식이 옳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무엇으로 했냐면 태양을 지나오는 별빛이 휠 것이다. 그래서 밤에 본 태양 별의 위치와 낮에 본 별의 위치가 같지 않을 것이다. 그 차이를 계산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밤에 본 별과 낮에 본 별의 차이가 이만큼 되게 한 1.78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1초는 1도의 360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낮에 별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놀랍게도 개기일식 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사람 아서 에딩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1919년에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때 막 태풍도 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개기일식이 있을 때 개기일식이 뭡니까?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이게 개기일식이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떤 한 지방에서만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로 탐험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개기일식 때 그 옆에 있는 별. 그래서 어떤 얘기는 밤에는 별이 이렇게 있다면 낮에는 어떻게 되냐? 낮에는 여기서 이렇게 휘어져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들어오는 것의 연장선상에 별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있을 때 별의 위치와 낮에 있을 때 별의 위치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에딩턴은 뉴턴이 예언한 것과 똑같은 강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뉴턴의 중력 이론,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죠. 그리고 이 증명이 났을 때 아서 에딩턴이 이 결과를 런던 타임스에 타전했을 때 온 세상이 막 시끌시끌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진짜 옳다라고 하는 게 막 시끌시끌했습니다. 이게 1919년인데 사실은 그 전에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으로부터 나왔냐면 행성들의 운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행성들이 타원궤도를 도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양이 잡아다니면 그게 외력, 한물체임일 경우에는 똑같은 타원을 계속 본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 궤도가 약간씩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랬죠. 약간씩.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러냐면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세차 운동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행성들과 행성들 사이에 두물체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공부했었습니다. 26장에서.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해왕성을 발견했죠. 천왕성은 1781년에 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네, 그 뭐를 하다가 쌍둥이별을 관찰하다가 행성을 우연히 발견했죠. 그런데 그 행성의 궤도가 세차 운동을 하는데 당시에 알고 있는 행성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성이 있어야 되는 위치를 르베리에가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그 예언을 한 것을 바로 9월 18일 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독일에 있는 천문대 소장 요한 갈레한테 도착한 게 23일이었다고 그랬죠. 23일에 딱 사진을 보고서 그 위치에다가 망원경을 갖다 댔더니 30분 만에 천왕성이 해왕성이 발견이 됐다라고 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뉴턴의 역학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슨 일이 알려져 있었냐면 수성도 세차 운동을 하는데 근데 이 수성의 세차 운동이 다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듣고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에서 먼 데 있는 별은 또 다른 행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태양에서 가까운 데 있는 별은 어떤 행성이 있는지 너무 훤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수성의 세차 운동을 있는데 그걸 설명 못한 것을 보고서 무슨 얘기냐면 수성의 세차 운동이 100년에 관찰한 거는 100년에 574초쯤 1분이 얼마로 했습니까? 1분이 3600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한 8분의 1도 정도 이 정도 세차 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행성들까지를 다 합하면 얼마였어요? 532초였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 41초 정도를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 41초를 설명 못했기 때문에 뉴턴 역학이 틀릴 리가 없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양 건너편에 행성이 하나 있다. 그래서 항상 지구와 항상 반대쪽에 있어서 이 행성은 안 보인다. 뭐 이런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그 행성한테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행성이 이름을 딱 갖고 있어가지고 행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 뉴턴은 바로 그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죠.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할 때 이제 태양이 완벽한 구가 아니라 약간 찌그러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주위 시공간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걸 계산하니까 그게 얼마가 됐냐면 43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차이가 이론값이 차이가 마이너스 1초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게 바로 191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성의 세차 운동 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이렇게 있었는데, 1919년에 계기일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에딩턴이 태양 근처에 시공간이 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뉴턴 역학에는 당시에 두 가지 설명할 수 없는 퍼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질량 문제였어요. 우리 질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질량을 더 기본적인 것으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질량을 정의할 수 있는 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뉴턴의 운동법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질량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뉴턴이 받는 힘이 있으면 거기한테 스프링으로 잡아 끕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질량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힘을 가속도로 나누면 질량이 되죠. 이것을 관성 질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정도, 관성이란 물체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관성 질량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유인력 법칙. 근데 이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거기에 질량이 있는데, 이 질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의 이 앞부분, 요게 바로 중력 가속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mg라고 표시한 건 이건 이 만유인력 법칙으로 정의한 질량을 mg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질량, 만유인력 법칙으로 정의하는 질량은 우리 중력 질량 이렇게 부르고, 사실은 질량을 정의하는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식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두 식으로 정의한 질량이 왜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1950년대가 지난 다음에는 어땠냐?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지를 막 여러 가지로 측정을 했는데 소수점이야 무한히 똑같다는 게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만유인력의 원인인 중력 질량과 관성의 정도를 하는 이 관성 질량이 왜 똑같은가 하는 게 뉴턴 역학에 풀리지 않은 퍼즐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 간단히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농구공이나 또는 이렇게 야구공이나 처음에 던진 속도가 똑같으면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야구공과 농구공 정도가 아니라 바위를 하더라도 처음에 위치하고 속도가 똑같으면 항상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게 바로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질량과 상관없이 물체들은 초기 조건만 같으면 그러면 항상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까라고 하는 것이 또 퍼즐이었어요. 이렇게 뉴턴 역학에는 두 가지 퍼즐이 있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이 두 가지 퍼즐이 저절로 해결됐습니다.
이미 우리 지금 예상할 수가 있겠지만 동등 원리에 의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쪽하고 저쪽 두 개가 같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고 했었죠. 아니,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고 했죠. 근데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 문제가 그냥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바로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더 쉽게 해결됩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량은 주위 시공간을 굽어놓고 물체는 어떻게 움직인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굽은 시공간에서 최단 거리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력학으로 풀리지 않았던 이상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퍼즐을 그냥 자동으로 해결해 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듭니까? 비록 뉴턴의 중력이론과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이 똑같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더 옳다는 그런 감이 듭니까? 네,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이 더 옳다는 감이 들지요. 그리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두 결과가 다른데 그게 어디입니까? 네, 태양에서 벌써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면 이제 그 뉴턴의 중력이론에서는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에서만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것 같으면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판가름이 나겠죠.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이론보다도 옳은 그런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1919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전까지는 아인슈타인이 학자들 사이에서만 유명했는데 이제는 어땠습니까? 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유명인사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21년에 마치 연예인과 같은 모습으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강연하고 다니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